자, 오늘은 2022년 3월에 있었던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이 있었어요. 공중보건 기출문제를 해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빈도를 보시면은 사실 저는 이 기출문제를 풀 때 우리가 출제 빈도가 어디가 높았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제 빈도가 낮다고 해서 그걸 덜 보고 갈 거고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보시면은 당연히 제가 이제 교재를 1권, 2권으로 분리를 할 때 1권에 조금 핵심 파트들 출제 빈도가 높고 어려운 애들을 주로 1권에다가 배치를 해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70%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가 벌써 60%, 70%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되고 나머지 한 30%가 2권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학교보건, 보건교육, 노인, 정신 이런 모자보건, 인구보건 이쪽 파트들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나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맞추고 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 보통 교재 중에서 보건행정 파트가 안 들어가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그럼 좀 위험해요. 그래서 보건행정이 일부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서 시험 문제로 출제 빈도가 꽤 있는 편이고 보통 한 해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통 기본적으로 2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돼요. 보건행정 파트에서. 많이 나오면 올해처럼 3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공중보건을 한 과목을 준비하는데 보건행정 한 권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중보건 교재 뒤에는 파트 10에 보건행정 사회보장에 대한 파트가 요약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수험생들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 강의를 듣거나 교재를 선정할 때 반드시 보건행정 파트가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하고 그런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려드립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우선 이번에 경기도 의료기술직 문제는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어요.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아주 빈출되는 내용 안에서 아주 일반적인 문제로 그동안 출제되던 양상 그대로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느꼈거나 정답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던 문제는 한 2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묻고 있는데 진드기 유충에 의해서 매개가 된대요. 그럼 진드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을 찾으면 되겠네요.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진단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감염병들 중에서 진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2급과 3급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진드기가 매개한다. 그러니까 절지동물이 매개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그럼 보통은 3급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여기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걸 골라보면은 발진티푸스 같은 경우는 누가 매개한다? 발진티푸스는 이가 매개하는, 그래서 쥐에서 기생하는 이가 사람에게 이제 매개하는 그러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진드기가 아니니까 틀렸죠. 자, 세균성 이질 뭐예요? 식품이 매개하는 2급 감염병이죠. 인수공통 감염병도 아니고. 쯔쯔가무시증 어때요? 쥐에 있는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서 매개가 되는 게 쯔쯔가무시증이었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것은 쯔쯔가무시증이네요. 신증후군 출혈열은 어때요? 병원소가 누구예요? 신증후군 출혈열은 병원소가 쥐고 어떻게 사람한테 매개가 돼요? 쥐의 배설물을 통해서 나온 바이러스,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바이러스인 한탄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주로 매개가 되는 게 신증후군 출혈열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쯔쯔가무시증.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출제된 문제고요. 그래서 쯔쯔가무시증 하면 대표적인 3급 감염병 들쥐가 가진 리케치아가 진드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매개가 된다, 전파가 되는 대표적인 감염병이고 우리나라 가을철 3대 풍토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봄, 가을에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임상적으로 열나고 오한 같은 거 있고요. 홍반, 전신에 홍반 증상 같은 거 있고 진드기가 문 자리에 보통 피부 궤양이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치과의사, 한의사가 이 3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확인했을 때, 진단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인수공통 감염병. 자, 이걸 틀렸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덜 외운 거죠.
이게 헷갈린다? 덜 외운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지만 헷갈리게 내긴 했어요. 그래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소가 병원소가 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었고, 크로이츠펠트 야코병도 소가 병원소이긴 한데, 우리가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냥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랑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근데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해서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라고 고시한 건 뭐예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에요. 그냥 말고. 자, 사스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에 포함이 되고요. 동물 인플루엔자도 인수공통 감염병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은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것도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1급, 2급, 3급, 4급은 여러분들이 다 분류가 돼. 근데 이제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거 잘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특히 기억하셔야 될 거, 그냥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아니고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다. 이게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포괄수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건행정 문제죠. 대표적인 보건행정 문제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준비만 공부하시는 기술직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포괄수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진료비를 책정해놨다? 진단명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이 진단명이 뭐 맹장염이다 라고 하면 맹장 수술 환자다라고 하면 맹장 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맹장 수술한 환자가 5일을 입원하던 10일을 입원하던 한 달을 입원하던 진료비는 똑같아요. 자, 요게 포괄수까지의 특징이었죠. 의사들의 서비스가 최소화가 된대요. 어떨까요? 어차피 이 맹장 수술하는 사람을 치료하는데 병원에서 받을 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50만 원을 받는데 열흘을 입원시키고 싶어요? 3일을 입원시키고 싶겠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똑같이 50만 원 받고 빨리 퇴원시키면 좋겠죠. 많이 먹고 빨리 나가면 좋잖아요. 손님이 가게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서비스가 최소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서비스가 규격화, 최소화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이거 2번을 좀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정 기간 진료비를 정부나 조합이 미리 가격을 책정해서 실시한다.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한 달간 진료비 얼마, 1년간 진료비 얼마예요. 근데 포괄수까지는 기간이 아니라 뭐예요? 진단명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간에 따라서 진료비를 미리 책정하는 것은 총액계약제 같은 경우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쓸 진료비를 미리 책정을 하죠. 교섭을 통해서. 자,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는 뭘까요? 행위별 수가제가 대표적으로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료의 계속성이 증대된대요. 한 의사가 계속해서 어떤 환자를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간 치료하고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인두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진료의 계속성이 증대되는 것은 인두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진단명에 대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진료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받아도 환자를 빨리 퇴원시키면은 또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산성이 증대가 되고 행정적으로 간편하다. 왜냐하면 진단명만 알면은 돈이 딱 나와요. 행위별 수가제는 어떤 행위 하나하나마다 수가를 매기고 그걸 심사를 하고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불편함이 없는 거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서비스가 너무 규격화되고 최소화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이 환자를 며칠 더 입원을 시키고 항생제를 며칠 더 투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손해니까 자꾸 행정직이 의료진에게 간섭을 해요. 빨리 퇴원시켜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4번 문제. 역사적 사건 순서대로 아주 심플하고 일반적이고 뭐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내용 보시면은 파스테르의 광견병 백신 발견이 1884년에 있었고요. 장기설 하면은 언제예요? 그래서 1884년이니까 여기는 언제? 황리기에 해당이 되겠죠. 황리기 초반이 되겠고, 자, 장기설 하면은 어느 시대? 고대기에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 주장이 된 게 장기설이었고, 제너의 우두 종두법은 언제예요? 여명기에 해당이 됐었고, 언제? 1798년에 이 우두 종두법이 개발이 됐고, 개발이 됐고, 검역법은 언제?
중세기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중세기 1383년에 최초의 법이 제정이 되고 검역소가 설립이 됐다. 어디에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리기로 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니은, 리을, 디귿, 기역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지금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쉽게 출제가 됐지만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84년이냐 83년이냐 85년이냐 이런 거 가지고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황리기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여명기 같은 경우는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연도를 다 외우셨을 거고, 황리기 같은 경우는 파스테르, 코흐, 그 다음에 뭐 페텐코퍼 또는 비스마르크 요런 사람들의 업적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순서를 찾는 문제가 최근 들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보건기획의 목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데, 자, 보건기획의 마찬가지로 여기 보건행정 파트의 문제죠. 그래서 보건기획 이 문제는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기획의 목적으로 우리가 거론하는 가장 4가지 대표적인 것,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해 대립의 조정을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걸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이 필요하고,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희소적인데 그 희소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던 4가지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냥 뭐 이건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각종 희소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서, 이해 대립의 조정 및 결정을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보급하는 데 있어서 기획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6번 문제.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뻔히 아는 문제인데 약간 단어가 비슷해 보이니까 헷갈려 보이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 방법인 호기성 처리가 아닌 것. 우리가 하수 처리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요? 제일 먼저 1단계가 예비 처리가 있었고, 그 다음이 본 처리인 생물학적 처리가 있었고, 그 다음이 온이 처리가 있었죠. 우리가 온이 처리법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온이 처리 단계거든요. 3번째 단계가. 그래서 그걸 온이 처리법 이래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진 거고, 생물학적인 처리 방법에는 또 크게 2단계 혐기성 처리와 호기성 처리가 있었고, 혐기성 처리에는 이모프 탱크나 부패조 같은 게 있었죠. 호기성 처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활성 슬러지법, 활성 온이법 같은 말이고, 활성 슬러지법, 살수 여상법, 산화지법, 회전 원판법, 관계법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온이처리법. 이게 온이처리법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치 얘가 여러분들이 활성 온이법으로 착각해서 문제를 풀었지.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뭐냐면은 온이처리법 오케이 얘 맞았어. 이렇게 하고 나머지 중에서 그냥 골라버리는 누를 범하는 건데, 문제를 꼼꼼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하수 처리는 예비 처리, 본 처리, 온이 처리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예비 처리는 물리적 처리 단계로 스크린, 침사, 침전 과정이 거쳐지고, 다음 단계인 본 처리,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물학적 처리, 미생물에 의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혐기성 처리와 호기성 처리. 혐기성 처리는 뭐예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혐기성 세균에 의해서 오염물질들을 부패시키는 부패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호기성 처리는 어떤 미생물? 산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해서 오염물질들을 산화시키는 산화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활성 온이법이라고도 하고 활성 슬러지법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말로 온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영어로 슬러지라고 하는 거죠. 같은 거고, 살수여상법, 산화지법, 회전원판법 가장 대표적이죠. 이렇게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나면 뭐가 남는다? 온이, 찌꺼기가 또 남아요. 슬러지가 남는다라고 했고, 마지막 단계에 남은 그 슬러지를 건조법, 수화법, 퇴비법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정답은 1번이었죠. 온이 처리법.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지. 보건지표 중에서 분모가 출생아 수인 것을 묻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그 공중보건의 시험 역사상 되게 중요한 기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 모성 사망률, 모성 사망비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교재에서 그동안 모성 사망률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성 사망 비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걸 되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은 지금까지 모성 사망률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21년도에 예방의학 교재에서 모성 사망 비로 아예 명칭을 바꿔서 교재를 개편을 했고 그래서 그걸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모성 사망 비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우선 일반 출생률은 뭐예요? 누구 중에서? 분모가 누구예요? 일반 출생률의 분모는 임신 가능한 여자, 가임기 여자, 15세에서 49세 여자분의 그 해에 출생한 아이들 숫자 곱하기 1000. 그래서 가임 가능한 여자 1000명당 출생아 숫자가 몇 명인지를 보는 것을 일반 출생률, 보통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일반 출산율이라고 하죠. 출생률이라고 안 하고 일반 출산율이라고 하고요. 자, 모성 사망비는 뭐예요? 근데 여러분 모성 사망률이든 모성 사망비든 뭐로 나오든 간에 우선 무조건 모성 사망비는 분모가 뭐다? 출생아 수라고 했어요. 출생아 수 분의 누구? 모성 사망자 숫자. 그래서 태어난 아기 10만 명당이죠. 그래서 태어난 아기 출생아 10만 명당 임신, 분만, 산육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보는 게 모성 사망비라고 했고 이거를 그동안은 우리가 보건학 교재에서 다 모성 사망률이라고 했었는데 통계청에서는 왜 그게 률이냐? 비지, 레이쇼지. 그래서 통계청은 모성 사망 비로 발표한다라고 제가 두 가지를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 근데 최근에 예방의학 교재가 그 모성 사망률이라고 표기했던 것을 모성 사망 비로 바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성 사망률 같은 경우는 분모가 가임기 여성일 수도 있고 출생아 수일 수도 있지만 모성 사망 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생아 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생아 수분의 모성 사망 숫자. 주산기 사망률은 뭐예요? 분모가 출생아 수이긴 한데 여기에 뭐가 포함이 돼요? 태아 사망이 포함된다. 그래서 출산아 수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출산아 수 분의 주산기 동안 임신 28주 이상부터 생후 1주 이내에 사망한 아이들 숫자로 보는 게 주산기 사망률이었고요. 보통 출생률은 뭐예요? 조출생률. 보통 출생률은 그냥 전체 인구, 연중앙 인구분의 출생아 숫자 곱하기 1000. 그래서 출생아 1000명당 태어난 아이들 숫자를 의미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모성 사망비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모성 사망비랑 주산기 사망률이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산기 사망률 같은 경우는 문제로 그동안 기출문제로 출제될 때 그냥 다음 중 분모가 출생아 수인 것은 해서 물으면서 주산기 사망률을 분모가 출생아 수로 묶어서 출제된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범주에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모성 사망비는 뭐 가타부타 다른 거를 핑계를 댈 게 없이 그냥 고스란히 분모가 출생아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둘 중에서 모성 사망비를 골라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 다음 중 분모가 출생아 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고 자 마지막에 여기가 보통 출생률이 아니라 영아 사망률이 나왔어요. 영아 사망률. 그럼 뭐가 답이 돼야 돼요? 돼야 될까요? 뭐가 답이? 여기가 만약에 출생아 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분모가 출생아 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고 요게 보통 출생률이 아니라 영아 사망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분모가 출생아 수가 아닌 건 뭐예요? 그치, 1번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산기 사망률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한 다음에 아, 출제자님이 요거 출생아 수로 내셨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골라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아, 둘 중에서 더 출생아 수 확실한 게 뭔지를 고르라는 거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 출생률은 가임 가능한 여자 숫자분의 연간 출생아 수 곱하기 보통 1000으로 해서 가임 가능한 여자 1000명당 출생아 숫자로 계산이 되고 모성 사망비 같은 경우는 연간 출생아 수분의 모성 사망자 숫자 곱하기 10만을 해요. 10만 곱하기 10만을 하면은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 사망자 숫자. 주산기 사망률 같은 경우는 연간 출산아 수분의 임신 28주에서 생후 1주 이내의 사망자 숫자인데 출산아라고 하는 것은 출생아랑 사산아, 태아 사망을 포함한 숫자다라고 했고요. 곱하기 1000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자, 보통 출생률은 연중앙 인구분의 연간 출생아 수 곱하기 1000에서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몇 명이냐라는 걸로 보게 되고요. 자, 8번 문제 인공 수동 면역을 묻고 있는데
우리가 후천 면역에는 능동 면역이 있었고 수동 면역이 있었어요. 능동 면역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수동 면역은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동물의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 면역력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내 몸에 넣어주는 게 수동 면역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또 자연과 능동이 있었고, 자연과 수동이 있었고,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면역력을 가지게 됐다. 뭐예요?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획득한 면역을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했고, 인공 능동 면역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서 내가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 것. 그다음에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엄마가 태아에게, 아기에게 모유를 통해서 또는 태반을 통해서 항체를 전달하는 게 자연 수동 면역이었고요. 그다음 인공 수동 면역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몸이나 동물에 있는 실제 항체를 가공해서 주사로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항독소 또는 뭐 면역글로불린, 비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됐었죠. 그러면 인공 수동 면역이니까, 자, 생균 백신, 순화독소, 사균 백신은 다 뭐예요? 얘네들은 그냥 예방 접종이에요. 요게 인공 수동, 항독소가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 문제 푼 거 보니까 아직도 항독소랑 순화독소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름을 생각을 해봐. 이름을. 우리가 그 어떤 균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다는 것을 항체가 형성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항체. 병원체에 대항할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게 항이라는 게 뭐예요? 저항한다, 대항한다라는 거잖아요. 항. 그러면 항독소는 뭐예요? 독소에 저항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항독소. 독소에 대한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인공 수동이에요? 인공 능동이에요? 인공 수동이겠죠. 만들어진 항체를 갖다 넣어주는 거니까 항독소를. 순화독소는 독소를 어떻게 하는 거? 순화시킨 거. 얘는 그냥 병원균이에요. 병원균. 병원균이 만들어낸 독소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많이 들어가면 나한테 질병이 되니까 어떻게? 약하게 만든 거예요. 생백신처럼. 사백신처럼 약하게 만든 것을 순화독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백신, 사백신, 순화독소는 모두 예방접종이죠. 정답은 항독소고, 그래서 자연 능동 면역은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형성되는 거, 자연 수동은 엄마가 모체로부터 태반을 통해서 또는 모유 수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 그래서 생균 백신, 사균 백신, 항독소 같은 게 해당이 되고, 인공 수동 면역은 누군가의 혈액에 있는 항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꺼내서 주는 거예요. 회복기 혈청, 면역 혈청, 감마글로불린, 파상풍의 항독소, 파상풍의 독소가 문제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예방 접종을 할 때는 순화독소로, 인공 수동 면역을 할 때는 항독소를 통해서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9번 문제 보실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은 제가 헬스플랜 2030은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계속 강조했죠. 자, 2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 문제도 출제가 됐고, 3월 달에 있는 경기도 기술직 문제도 출제가 됐고, 또 4월 달에 있었던 경북 문제도 출제가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틀리면 안 되지. 이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첫 수업부터 해서 끊임없이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강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거나 틀리시면 안 돼요. 특별하게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고, 보시면은 헬스플랜 2030의 중점 과제 중에서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 분과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과를 보면 총 건강생활 실천 분과가 있었고,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분과가 있었고요,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가 있었고, 감염 및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리가 있었고, 그리고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 또 마지막으로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 분과가 있었죠. 자, 이 중에서 신체 활동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요? 건강생활 실천이잖아요. 건강생활 실천 관리에 들어가고, 정신건강은 그냥 정신건강관리라는 분과가 새로 생긴 거고,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가 건강친화적인 환경 구축 분과에 해당이 되겠고, 감염병 관리는 그냥 감염 및 그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가 되겠죠. 정답 3번. 그래서 분과별 중점 과제, 이거 크로스 매칭하는 거는 당연히 시험 문제고, 이거 플러스 뭐 보라 그랬어요? 기본 당연히 목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 원칙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과별 중점 과제 연결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그냥 이 표 자체는 여러분 머릿속에 통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외부 효과가 크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징, 대표적인 외부 효과가 있었고요. 수요가 불확실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없다. 수요의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개인 차원에선 대응이 어렵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외부 효과라던가 수요의 불확실성이라던가 또는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던가 우량제, 공공재 이런 다양한 특징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실패를 겪게 된다.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반드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의료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일정하다. 자,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격이 비싸든 싸든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수요가 일정한 건 아니죠. 필요할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건 맞지 않는 설명.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징 9가지를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기술직 시험 문제 공중보건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징들 잘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라론드 보고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 요인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요인, 보건의료 체계라고 했고 아닌 것은 의료 서비스죠. 정답은 3번. 그래서 랄론드 보고서에서 제시된 건강 결정 요인 4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생활습관이다 라고 했었어요. 오타 헌장에서 제시된 건강증진의 활동 영역 5가지도 중요한 시험 문제다 강조 드리던 내용이었고요. 보시면은 뭐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을 수립해라,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해라,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해라, 그리고 임상적 치료기술 개발이 아니라 뭐예요? 개인의 건강기술을 개발해라 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을 재설정해라.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죠. 이렇게 5가지 우선순위 활동 영역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었어요? 건강 증진을 위한 접근 전략 3가지, 옹호 가능화 조정 또는 옹호 역량 강화 연합이 있었죠. 자, 13번 그 먹는 물 수질 기준 여러분들 되게 공부하기 싫어하지만 늘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지면 사실 땡큐죠. 막 어려운 거 안 내고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많이 거론되는 것들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틀리면 안 되죠, 진짜. 자, 일반 세균은 1ml에서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100CFU를 넘으면 안 된다. 200 아니고 100이고요. 질산성질소는 10mg을 넘으면 안 되고요. 암모니아성 질소는 5mg이 아니라 0.5mg을 넘지 아니할 것. 과망간성 칼륨은 20이 아니라 10mg을 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각각의 기준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 이렇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당연히 더 어려운 내용들, 소독제 부산물이나 뭐 이런 데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질 기준 들어가기 전까지 마지막 점검 꼭 하시고. 자, 14번 문제, 오존 경보. 이것도 왜 틀려? 누구야 틀린 사람? 자, 오존 우리가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게 오염물질이 3가지가 있었어요. PM10, PM2.5, 오존 이렇게 3가지였고 PM10과 PM2.5는 주의보 경보만 발령하고 오존은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를 발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보 기준이 0.12ppm이었고 경보가 0.3, 중대 경보가 0.5였죠. 문제는 오존 경보를 발령하는 기준이니까 0.3ppm이 되겠죠. 정답은 3번. 그래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0.12, 0.3, 0.5 ppm 이상일 때 발령한다라는 거 더불어서 PM10이랑 PM2.5에 대한 기준치도 명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자, 산업재해 지표인 도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우리가 산업재해 지표 중에서 가장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봤던 게 3가지가 건수율 있었고 도수율 있었고 강도율 있었어요. 자, 건수율은 뭐예요? 건수율 또는 뭐 천인율, 발생률이라고 했는데 건수율은 누구 기준이 뭐예요? 평균 근로자 1000명당 재해 발생 건수를 보는 거였고 도수율은 기준이 뭐였어요? 근로시간이었죠. 그래서 연간 작업시간인데 얼만큼? 연간 100만 작업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보는 거였고 강도율은 기준이 마찬가지로 연간 작업시간 수인데 얼만큼? 1000작업시간. 연간 1000작업시간당 뭘 보는 거예요?
작업 손실 일수, 근로 손실 일수.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도를 볼 수 있는 게 강도율이었죠. 그럼 도수율에 해당이 되는 것은 100만 작업시간당, 연간 100만 작업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가 되겠고요. 근로자 1000명당 재해 발생 건수는 건수율 또는 발생률, 천인율이라고 했고, 연간 1000작업시간당 작업 손실 일수가 강도율이 되겠죠. 8시간 동안의 재해 건수는 없어요. 그래서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에 대한 거는 산업재해 지표 중에서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요 세 가지라고 했고, 당연히 뭐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되고, 때로는 문제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나오면은 숫자, 뭐 어떤 작업장의 근로자 수가 몇 명이고 작업 시간이 얼마고 뭐 재해 일수가 얼마고 재해 건수가 얼마일 때 도수율은 얼마냐, 강도율은 얼마냐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다음에 16번 질병 진단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신뢰도는 뭐예요? 검사를 했을 때 얼마나 일관된 결과값이 나오냐. 동일한 대상으로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을 때 계속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체중을 재는데 한 번 쟀어요. 똑같은 상태에서 쟀더니 뭐 50kg가 나왔어. 다시 체중이 올라갔더니 53kg가 나왔어요. 다시 체중이 올라갔더니 42kg가 나왔어. 이건 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타당도는 뭐예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52kg, 실제 52kg인 사람이 체중을 쟀는데 뭐 51.8이다. 그 정도면 뭐 타당도가 좀 높은 거. 52kg인 사람이 체중을 쟀는데 42kg가 나온다. 이건 타당도가 매우 낮은 거죠. 자, 신뢰도는 진단하고자 하는 질병의 유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정하는지를 의미한다. 이건 뭐예요? 신뢰도가 아니라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고, 검사를 반복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얻어지는지를 의미한다. 이건 뭐예요? 이게 신뢰도에 대한 설명이죠. 신뢰도 중에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 중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이다. 이거 답으로 고른 사람 있어, 없어? 이걸 답으로 골랐다는 건 뭐냐면, 신뢰도 중 민감도 하면서 신뢰도는 잊어버린 거야, 이미 나는. 신뢰도는 몰라. 이제 민감도 질병이 있는 환자 중에서 양성으로 나타낼 확률 맞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수업할 때 긴 지문으로 문제 일부로 내서 여러분들 연습시켰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문이 조금만 길어져도 자꾸 실수하는 게 앞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봐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끝나야 돼. 신뢰도 중 민감도? 틀렸네. 민감도는 뭐예요?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타당도를 측정하는 지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미 틀린 거예요, 얘는. 근데 끝까지는 다 읽어야죠, 당연히.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끝을 읽으면 그거는 독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펜으로 체크를 꼭 하면서 가세요. 신뢰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짚으면서, 신뢰도 중 민감도는, 민감도는 신뢰도가 아니니까 얘는 틀렸어. 근데 뒤에 내용은, 민감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네. 하지만 얘는 신뢰도는 아니니까 틀린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도 읽어야지. 양성 예측도는 타당도 평가 지표로. 그렇지. 양성 예측도는 타당도 지표에 해당이 됐고요.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들 중에서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 양성 판정자 중에서 환자가 몇 명인지 보는 게 양성 예측도고 타당도 지표니까 요게 맞는 거네. 정답은 4번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정답은 그래서 4번. 그래서 타당도는 이렇게 정확성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반복성, 재현성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타당도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민감도, 특이도, 음성률, 양성률,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가 있었고, 신뢰도 같은 경우는 뭘 통해서 평가한다? 일치율, 카파 통계량, 상관계수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었죠. 자, 17번 순 재생산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재생산 지표 3가지, 합계 출산율, 총 재생산율, 순 재생산율이 있었고, 합계 출산율은 뭐예요? 누구 중에서 누구당? 가임기 여자 1명당. 그래서 가임 가능한 여자 1명당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이냐, 남자 여자 합쳐서 몇 명. 그래서 한 여자가 일생 동안 낳은 아이의 총수는 뭐예요? 합계 출산율이겠고, 여성의 이 중에서 여자 아이만 본 게 뭐다? 총 재생산율이 여자아이의 숫자만 본 거고, 자, 그 여자아이 숫자 중에서 살아서 생존 가능한 연령까지 도달한 아이들이 몇 명인지 보는 것을 뭐다? 순재생산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재생산율은 여성의 연령별 사망률, 그러면 가임 가능한 여자가 낳은 여자아이들의 연령별 사망률을 고려한 지표인 거고, 이게 1.0이면은 한 여자가 출산 가능한, 가임 가능한 여자를 1명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인구의 증감이 없는 지표가 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인구가 감소할 거고 1보다 크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18번 문제. 자, 요 문제를 좀 많이 틀려서 실제 수험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가장 어렵게 좀 헷갈려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했다면 뭐가 헷갈려야 되냐면 아황산가스랑 질소산화물 정도가 헷갈려야지. 여기서 일산화탄소를 고른다? 그거는 헷갈린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일산화탄소를 고른 사람은 한둘이 아니야. 일산화탄소를 고른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 내용을. 자, 우리 오염물질에 대한 걸 보시면은 공장에서 석탄이나 석유 연소시 발생하면 폐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석탄이나 석유가 연소하니까 일산화탄소.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일산화탄소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일산화탄소는 얘네가 그 연소되는 과정에서 나오긴 하는데 언제? 불완전 연소할 때 나온다라고 했어요. 불완전 연소할 때. 그 다음에 폐랑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일산화탄소가 언제 폐랑 호흡기 질환을 일으켰어? 일산화탄소는 뭘 일으켜요? 저산소증을 일으키잖아. 폐의 폐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산소 공급을 못하게 하는 거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거는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 거예요.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을 떨어뜨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석탄이나 석유가 연소하면서 발생하고 폐랑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거는 아황산가스랑 이 질소산화물이죠. 오존은 당연히 2차 오염물질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거고요. 산성비의 원인이다? 황산, 질산 모두 상선비의 원인이 되니까 얘도 그런 것 같고, 식물 성장에 방해가 된다? 사실 아황산가스 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산성비의 원인이고 식물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질소산화물도 그렇긴 해요. 질소산화물도 그렇긴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설명들 자체가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다 아황산가스에 들어가 있는 설명이에요. 아황산가스에 들어가 있는 설명인데 굳이 검색해서 막 질소산화물 찾아보면은 걔도 여기에 해당이 되긴 해. 식물 성장에 방해가 당연히 되겠죠. 오염물질이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헷갈려 했는데, 그럼 둘 중에서 아황산가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석탄이나 석유 연소시 발생하긴 하는데 얘네가 고온 연소될 때, 그래서 어디에서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와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예요. 공장에서 석탄이나 석유가 연소시 주로 발생하는 것은 아황산가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상 아황산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제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이나 폐 호흡기 질환 일으키고 산성비 원인이 되고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더 가까운 것은 아황산가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황산가스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아황산가스의 특징에서 이렇게 다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여기 떡하니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건데 왜 굳이 그 있는 거 다 제끼고 엄한 거를 골라? 보시면은 주로 이제 그 석탄, 석유 연소시 발생이 되는데 보통 공장에서 주로 많이 배출이 되고, 가정용, 주거용 난방가스나 공장에서 많이 배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초기에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 물질이 아황산가스였다라고 했고요. 액화성이 강한 가스다. 그래서 수증기에서 잘 녹아서 황산 염의 형태가 된다라고 했고, 금속에 대한 부식력, 그리고 호흡기 자극하고요. 환원성 표백제로서 작용하기도 하고, 산성비의 원인이고,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게 아황산가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보시면 자동차 배기가스 연료가 고온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 그 외에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이 돼요. 얘도 식물 세포 파괴에서 이런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긴 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원인 물질로 막 다루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영향은 있고,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 공정에서 주로 발생이 된다라는 거, 식물 성장 저해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19번 생태학적 무형의 구성 요소, 병인, 숙주, 환경 중에서 병인에 해당하는 건 뭐다? 병인이니까 뭐예요? 병원체 자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병원체 자체의 침투력, 그다음에 감염력, 전파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다 병원체의 특징이겠죠. 전파의 난이도가 되겠고, 물리적 환경이나 환경위생은 누구의 특징? 환경 요인의 특징이겠고, 영양은 숙주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병인 같은 경우는 병원체 자체의 생존 능력, 중식 능력 또는 뭐 침입, 감염,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전파 능력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숙주 요인은 숙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징이나 개인 행태적인 것, 체질적인 게 들어가죠. 그래서 환경에는 뭐 생물학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모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해썹의 관리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고 잘 모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으로 했는데, 사실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모르지 하고 출제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중보건 안에서 다루는 해썹에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제가 다뤄드렸냐면은 기출문제에서 요런 유형의 문제가 기존 위생관리 체계인 GMP랑 해썹을 비교했을 때 해썹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해서 문제가 딱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도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본 이론에서 다뤄드리지 않고 문제풀이에서만 해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유사한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썹 같은 경우는 우선 정답을 보시면은 해썹은 제품을 여러분 해썹 생각해 보세요. 해썹 어떻게 했어요? 해썹 뭐 하는 거예요? 식품의 원료, 재료,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이 모든 과정에서 위해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단계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가 뭐가 있고, 그 위해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 관리점이 어딘지를 설정을 하고, 주요 관리점마다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제품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검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미리미리 관리하는 예방적인 관리 체계다라고 했어요. 요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사실 좀 풀 수 있어요. 제품의 최종 제품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소요 비용이 저렴하다. 왜? 이게 물론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는 돈이 들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제품에서의 어떤 위해 요소가 혼입되고, 그래서 제품을 회수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해썹을 운영하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미리미리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요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수정하는 게 소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숙련 공도 관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준치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이걸 지키는 것을 관리하는 거니까 모든 생산 과정에 적용이 되는 게 해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그래서 해썹은 원료, 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를 거쳐서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는 예방적인 위생관리 체계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질병을 생각해도 예방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치료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치료하는 게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위생관리 체계랑 해썹의 위생관리 체계를 비교해 보면은 기존의 위생관리 체계는 나중에 최종 제품에서 이제 그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어떤 안 좋은 게 있다, 그런 것들을 이후에 통제를 해서 나중에 얘가 이제 공급이 될 때 거기에서의 불량률을 줄이는 정도라면은 해썹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해썹은 공정을 관리를 하고, 기존 위생관리 체계는 최종 제품, 만들어진 제품 자체를 관리하고 검사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썹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각 단계별 분석을 통해서 위해 요소를 관리를 하고요. 기존 위생관리 체계는 규정되어 있는 딱 정해진 위해 요소만 관리한다. 해썹은 관리점이 있고 한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니터링해서 넘었다, 그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 하지만 얘는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 경비를 보시면 시스템이 도입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비용이 저렴해지는 거예요. 비숙련공도 가능한 게 해썹의 특징이다까지 해서 20번의 해썹 문제까지 풀어봤고, 그래서 경기도 기술직 문제를 모두 풀어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요 정도 문제면은 그래도 못해도 여러분들이 90점 정도는 맞아야 되고, 잘 맞으면 95점, 아마 만점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그래서
근데 아마 평균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틀린 학생,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가 되어 있다라면 한 2-3문제, 많이 틀려야 2-3문제고, 조금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넘어갔으면은 100점까지 맞을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경기도 기술직 시험 보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자, 다음 또 해설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